좋아요, 구독. 또 우리 실물 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좀 절로 나왔습니다. 뭐 식당만 가도 가격표가 계속 바뀌어 있는 뭐 물가 상승률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경기 상황은 좀 어떻다 보시면 좋을까? 이 지표상으로는 우리 경기가 좀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네.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우리 경기의 저점은 확인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악의 국면은 이제는 지났다.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네. 1분기에 0.9%였고 네. 2분기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1%예요. 1.1%. 올해 뭐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올해 전체적으로 한 1.4에서 1.5,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뭐 한 1% 초반 정도를 보고 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이 2% 남짓이니까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이니까 경기가 나쁜 거는 확실하죠. 맞지만 네. 근데 이제 다행히 5월, 6월 들어서 조금 그 좀 반전하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역 수지가 6월 달에 흑자로 돌아섰죠. 그동안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게 16개월 만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갖다 불황형 흑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역시 그 수입 감소폭이 굉장히 컸죠.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서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바람에 이제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불황형 흑자라고 하면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게 엄청난 그래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수출의 감소폭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막 두 자릿수 이하로 막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는데 일단은 한 자릿수 이하로 감소폭이 좀 둔화가 된 게 가장 눈에 큰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반도체 수출 역시 이번에도 한 마이너스 20 몇 % 정도 줄었지만은 올 1, 2월 달에는 거의 뭐 한 40%씩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폭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좀 희망적인 거는 5월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발표가 됐죠. 여기서 소비, 투자, 생산 모두 트리플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나와주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동방치라는 일종의 이제 그 경기 동행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0.1%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하락하다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걸 보면은 한국 경제의 저점은 확인을 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어떤 청신호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는 분명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점을 확인했다. 이 저점을 확인했다는 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을 그렇죠. 테니까요. 네네네.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몇 가지 지표, 뭐 GDP 성장률도 그렇고 6월 무역 흑자 그리고 5월 산업활동 동향 지금 지수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 6월에 괜찮은 경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 경기는 아직은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공공요금들이 언제 인상될지 좀 불안한 시점도 있고 또 뭐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지금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좀 물가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2.7%로 했으니까 사실 2% 물가는 제가 알기로는 2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물가가 그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물가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가라는 걸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레벨입니다. 무슨 얘기냐? 1%가 올라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물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기 전 물가와 현재 물가를 절대치를 비교해야 된다. 수준 자체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7%가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한 건 뭐냐면은 공공요금이에요. 이게 전기, 가스, 수도료가 굉장히 많이 이게 한 29%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너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인 거고요. 이제까지 얼마가 올랐느냐 그럼 오르기 전에 비교해서 거의 40에서 50%로 오른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사실은
뭐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높은 거고 네. 살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쵸. 예. 네, 지금 정말 체감되는 물가 상승률도 힘들다라고 좀 느껴지는 시점인데요. 지금 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레벨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표상으로도 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한편에서 보면 이 라면값 인하처럼 정말 장바구니를 좀 물가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조치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이번 달에 전기세도 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이 정부의 대책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라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있었죠. 지금 라면뿐만 그래서 아니라 정말 네. 그 라면 업계가 일단은 거기에 그 호응하는 네. 어떤 그 행태를 좀 취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라면 업계가 값을 내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네. 5%에서 네, 한 맞아요, 10% 맞아요.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업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가격을 안 내렸어요. 맞아요. 예. 비인기 상품을 그렇죠. 맞아요.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네. 그다음에 오뚜기 진라면, 네. 그다음에 그 신라면, 팔도의 네. 비빔면 네. 이거는 가격을 안 내리고 그냥 있습니다. 두죠. 그냥 맞아요.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농심가 같은 경우도 그 새우깡하고 네. 그 신라면 가격은 내렸지만은 그 진짜. 외의 부분은 거의 건들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제 밀가격, 국제 맞아요. 밀가격은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낙폭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밀가루 가격이에요. 밀가루 가격이 작년도에 30% 정도 올랐는데 올해 떨어진 게 5%입니다. 여전히 올랐다는 네.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기세, 맞아요. 수도요금 이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기업도 힘들 것 거예요. 같아요. 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거기다 인건비도 올랐잖아요. 근데 정부의 압력이니까 일단 신용을 어느 정도 취해야 되니까 신용은 취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가격을 내려라 하는 거는 그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면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기업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훼손한다? 일종의 압박.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고는 저는 그렇지만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맞아요.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업한테는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선택은 아니다. 특히 뭐냐면은 이 정도 가격을 내려서 과연 소비자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대책이 좀 명목상으로 그렇죠.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 그리고 또 예.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좀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기업도 뭐 국민의 일환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더 힘들면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기업 드는데.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공고를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신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자신들도 뭐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물가가 부득이한 더 상황에서 올라가서. 올린 건데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훼손되는 걸 갖다가 좋아할 기업은 없겠죠. 네, 그리고 예. 이렇게 또 가격만 내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또 이렇게 지금 정부의 대책이 또 물가 안정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저 이렇게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또 지금 단연 뺄 수 없는 이야기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남은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 이 고금리 상황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이 염려,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좀 하반기를 좀 강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한국의 가계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이죠. 그렇죠. GDP 대비로 하게 되면 세계 1등입니다. 아, 거의 뭐 너무 100%를 심각하네요. 넘으니까 네. 일단 가계부채가 제가 알고는 한 1,850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대출이 1,000조예요. 딱히 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또 유독 심각할까요? 일이라는 데는 뭔가 배경이 좀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팬데믹 기간 중에 불었던 그다음에 그 전에 불었던 부동산 투자붐
이게 이제 가계 대출의 가장 문제들이. 큰 원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빚에 의지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생활을 갖다가 끌어왔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그쵸. 있는 건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빚을 주는 대신 정부가 재정부양책을 써서 보조를 많이 해줬죠. 대신 우리는 정부의 재원은 굉장히 아끼면서 정부의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유지를 하면서 가계로 그 빚을 갖다가 그 부담을 갖다 전이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또 자영업자 대출 중에 한 70%는 그게 부동산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어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폭등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끌 비투붐을 갖다가 맞아요. 부추기면서 이렇게 가계 부채가 폭등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한은에서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버는 돈, 자신의 버는 돈의 70% 이상을 내는 사람들이 원리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좀 어려운 얘기라면 DSR 70%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300만 명에 달아요. DSR 100%. 내가 버는 돈 족족 다 네. 원리금으로 다 갚는 사람들. 이게 뭐 175만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99만 명은 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그 최소 생계비 이하의 삶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언제 터져도 네. 뭐 이상하지 않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폭탄이라고 상황인 얘기할 것 수가 같아요. 있는 네네. 거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상환을 계속해서 연장했고요.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그 상환 연장을 계속해서 해줬잖아요. 이게 5차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올 9월 말에 만기입니다. 10월 달부터는 다시 터지는데 또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기 또 연장을 할 연장하겠죠.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은행에 연체율이 치솟고 있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한 0.04% 포인트 저번 달 4월 달 기준으로 네. 올라서 그게 지금 한 4월 말 기준으로 0.37% 정도 되는 줄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2년 몇 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네. 지금 이제 은행보다도 사실은 이금융권이 문제죠. 새마을금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네. 일부분 터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가계 부채들이 터지면은 그게 결국은 금융 리스크로 전이가 돼서 한국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1금융권 일반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따라서 다행이네요. 이제 버틸 수 있는 완충망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조그만 은행들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네. 얘기겠죠. 가령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에 있는 조그만 뭐 이 새마을금고라든지 네. 이런 쪽 상호금융 이런 쪽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상반기에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실적을 보였던 2차 전지. 사실 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상반기에 2차 전지 없으면 좀 소외감을 느낄 만큼 정말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7월 첫째 주 주간에서도 또 움직이는 흐름을 네.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갈 만큼 간 것 같았는데 더 가는 건가? 이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늦지 않게 담아야 되나? 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평론가님, 이 2차 전지 하반기에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좀 집중하셔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셀 업체의 그 지금까지 수주 물량이 1,100조예요. 네. 1,100조 수주를 받는 섹터가 어마어마하네요. 있나요? 네. 그러면 이 1,100조 섹터가 이제 흘러가겠죠. 네, 왜 네. 그러냐면 공장들을 계속 거야 되고 네, 소재는 네. 계속 네. 들여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발주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몇 천억 단위로 지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내가 굳이 회사명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지속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라는 거는 25년, 26년, 27년, 30년 물량까지 거의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네,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그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단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배터리에 B자만 들어가도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새롭게 배터리 산업으로 뭐 진입을 한다, 무슨 뭐 그리고 이름만 비슷해도 이상한 네. 뭐를 만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어딨냐. 네. 그게 소재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기존 셀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 진입 장벽을 얼마나 갖고 있는 회사이냐. 이걸 갖다가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에 B자만 들어가서 다 오른다? 이거는 그거 너무 언어도단인 거고 위험하죠. 네, 너무 맞아요. 위험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 네, 네.
수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향후 더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기존의 셀업체들과 기존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 아무래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반기를 정말 강력하게 주도했던 2차 전지 하반기에도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기술력도 그렇고 뭐 앞으로 전망이 워낙 좋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투자 전반에 대한 태도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기업인지 뭐 전망을 정말 더 꼼꼼히 살펴보고 좀 진지하게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2차 전지 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좀 구분할 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뭐 실적이나 수주, 거래량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네. 일단은 기존 셀업차와의 어떤 그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거는 조금만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장벽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업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7월 달에 지금 이제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에서 네. 2차 전지 ETF를 새로 출시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그 수급이 종목들. 몰리겠죠.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8월에 MSCI에 편입되는 종목이 있죠. 역시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 지수 추정 펀드들의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네, 의무적으로 네.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런 주식들 위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식들 같은 경우 일단 좋은 주식들이라는 얘기죠. 그냥 배터리에 삐자만 들어가고 나 배터리 할래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들. 아니야. 네. 이런 쪽에 싸다고 그래서 건드릴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비싸다고 느끼지만은 네네. 그 회사의 성장성으로 옳고 볼 때는 아직도 밸리에이션이 지금이. 네.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이 최적의 기회라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의 어떤 성장성을 고려할 때 네. 한 해에 매출이 50% 100% 늘어나는 섹터들이 있나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섹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동릉아님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특히나 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더 가져지는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정말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미 좋은 기업들을 또 골라주니까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부분을 더 공부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 좀 잘 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리 상반기에 2차 전지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대장주였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상반기에는 조금 언제 올라와 주나 그 기대감만 조금 더 더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바닥을 디뎠나 라고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글로벌 패권 부분도 그렇고 이 바닥을 디뎠나라는 한 관점도 그렇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보였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게 있겠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타 반도체 섹터의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얼마 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도 그 액션이라는 걸 합니다. 주가도 그걸 네.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보통 오,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액션이냐면은 일단 앞으로의 개선 기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서 먼저 달려요. 그렇지만 마냥 달리지는 않아요. 뒤를 돌아봅니다. 네, 아, 저 회사, 저놈 진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아? 네,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 이걸 갖다가 일단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네. 그 확인하는 단계에 거쳐서 진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인다. 네. 그럼 그때부터 또 달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실적 개선의 조짐이 과연 보이느냐, 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하는 단계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사실은 그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의 핵심은 사실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칩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반도체는 미래의 산업 경제를 갖다가 쥐락펴락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 군사 무기 체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무기는 반도체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패권을 쥐는 자가 사실은 세 개의 패권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력에서 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국방력. 여기서 패권을 쥐지 않으면은 네. 그 두 개의 패권을 동시에 가져야만 진정한 패권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든지
중국의 반도체 무기를 막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치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미국은 단순한 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반도체 과학법의 핵심은 뭐예요? 18나노미터 이하의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128단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갖다가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네. 장비를 수출 못하는 거예요. 네. 제조 장비를. 동시에 그런 메모리라든지 그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수출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될 거라는 식으로 네. 말해요. 왜 그러면 중국의 공장들을 갖다가 그러네요.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네, 네. 운영 중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크게 위협이 되는 국가 반도체 부분에서 네. 그게 과연 어디일까? 결국은 중국이었거든. 중국에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막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태클 걸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 반도체 오히려. 기업으로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의 우리 그 기업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나 SK나 하이닉스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행히 올해 10월 달까지는 사실은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기업 운영을 하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장비들 반입을 갖다가 일단 허용을 했고요. 동시에 생산 확대를 갖다가 연간 5% 정도까지는 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올 9월이면 끝나요. 그럼 올 9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부분에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상무부의 공식적인 확인 내용은 아니에요. 미국 상무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20 몇 조, 삼성도 지금 20 몇 조짜리 공장을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네. 향후 10년 동안 거의 한 20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렛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뭐냐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최첨단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뭐 HPC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고대형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위주가 되는 건데 그쪽 부분을 갖다가 그 미국이 거기까지 그것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압박을 가해서 그 생산 확대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그 제조 장비를 갖다가 반영을 못하게 하는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반대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반도체 공정 자체가 이제 막히니까 가령 뭐 EUV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입이 불가능한 거니까 기존에 이제 레거시 공정에 집중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 공정이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그 지금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그거보다는 좀 약간 그 하위단의 반도체들을 개발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공정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지지부진하느냐, 줄었느냐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미중의 어떤 패권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됐지만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기가 확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중국 어떤 반도체 수출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반도체는 의외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가운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렇게 바닥을 디딘 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같이 움직일 뭐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을 좀 잘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그 두 개는 속도의 차이가 좀 생기잖아요. 뭐 주도하는 섹터가 먼저 움직여 줄 거고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이제 나중에
움직여 줄 텐데 네. 그 포트 구성하실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좀 잡아보시면 좀 수월하실까요? 일단 그 삼성전자라든지 네. 특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봐서 훨씬 더 그 퍼포먼스, 네.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반도체 세상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들. 네. 기판 자체가 앞으로는 고성능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일반 PCB 기판이 아니라 네. 그런 기업들. 또 그 기판과 칩을 연결해주는 그 몬딩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레이저 몬딩 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혜자가 굉장히 높아요. 또 네. 자세히 찾아보시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사실 이게 기술이랑 접합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네. 이 단어도 너무 어렵고 생소하실 텐데 일단 기간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셔서 내 성향에 맞는 뭐 그렇죠. 어떤 분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섹터로 들어갈 것인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론가님이 아까부터 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공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단순히 막 뭐 수익률만 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단단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말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 투자자분들 정말 붐이다라고 할 만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늘어난 시점인데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B2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빚을 내고 하셨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시름이 아직 좀 여전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께 이제 정말 하반기에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네. 빚을 지면서 투자하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네. 반대를 하는 네. 사람입니다. 그게 빚을 져서 투자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엉덩이가 무거워서 공부 그쵸. 잘하는 거예요. 네. 투자 역시 맞아. 엉덩이가 무거워지려면은 빚을 얻었어요. 조금 올랐어요. 너무 조급해요. 그럼 내릴까봐 조급해져요. 조금 내렸어요. 큰일 났어. 어떻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자 같은 건 거의 필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반기 투자를 볼 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1928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매달을 갖다 15일씩 쪼갭니다. 네. 그래서 어떤 15일이 제일 좋았냐? 7월 1일에서 7월 15일까지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그다음에 2018년 이후 7월 달 상승률이 15년 2008년 이후니까요. 거의 한 15년 지났죠. 그러니까 7월 달 그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휴가 가기 전에 포지션을 갖다가 미리 잡아놓는 경우들도 네, 있고. 맞네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통계를 볼 때 사실 그런 통계를 갖다가 뭐 우스갯소리를 들릴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의 과거의 경험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7월 달에는 보통 흐름이 좋을 거라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점점점 무르익어갈 테니까요. 그래 7월 달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조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7월 말부터 보통 이르면 한 8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는데 조정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투자 방식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사실은 아주 좋은 주식을 갖다 포트에 담는 조정기에 그 포트에 담아가면은 올해 그 수익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